그리고 요것도 우주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주로 날아간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저 몇 호 뭐 이런 이제 탐사선들 막 보내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계속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친구들이 보내는 사진도 좀 받아야 되고, 이거 할 때는 그냥 여기서 라디오 주파수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탑재되어 있는 안테나로 지구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보이저 같이 이제 먼 우주로 날아간 애들을 교신하는 안테나는 되게 제한적으로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북반구에 2개, 남반구에 하나 있는 아주 커다란 전파 안테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방향이 돌아갈 테니까 교대로 교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 그 몇십만 킬로미터 뭐 이런데 몇백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시그널도 약해질 거고 희미해지긴 하겠지만, 이제 그 노이즈 속에 묻혀있는 시그널을 찾아서 계속 증폭시켜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충분히 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친구가 보내올 때는 그렇게 전파가 세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은 전파지만 그걸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탐사선이, 그래서 예를 들면 보이저가 이제 제일 유명하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보이저호도 이미 태양계 외곽을 벗어날 때부터 대부분의 장비는 다 껐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저를 보낼 때 목적 자체가 태양계 외곽으로 떠나는 탐사 로봇이었기 때문에 태양판 자체를 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핵연료, 방사성 붕괴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는 걸로 했는데, 사실 그것도 수명이 길진 않았어요. 네. 한 제가 기억하기로 30-40년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빠르게 수명이 줄어서 이미 태양계에 벗어날 때는 어지간한 탐사 센서는 다 꺼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전력을 소모하는 게 이제 카메라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카메라 먼저 껐고, 카메라 끄기 직전에 찍었던 마지막 기념사진이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인 거죠. 그 어디쯤에서 찍은 거예요? 그게 해왕성궤도 넘어가서 지구까지 거리가 한 60억 킬로미터였을 때 1990년 2월 14일 날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출발한 게 언제죠, 그 친구가? 그게 1977년쯤에 출발했을 겁니다. 그때 기술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지금 벌써 한 50년 된 얘기인데 그때 벌써 막 핵 연료전지 이런 거 해갖고 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교신할 이거 다 해놓고, 카메라도 그때 그렇게 좋은 거 해서 약간 이거 좀 의심도 되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보이저호가 좀 이상한 고장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네, 지구로 신호를 보내오긴 하는데 이제 이진법 데이터가 오거든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0000000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장이 난 거죠. 사람도 그 나이 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50살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이 나사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거의 200억 킬로미터쯤 거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고쳤습니다. 원격으로? 네,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신호가 날아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의 한 8개월인가? 계속 사투 끝에 이거를 이제 고쳤는데, 아니, 걔한테 오는 시간이랑 여기서 보내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지금 정도 거리면 지구에서 갈 때 22시간, 올 때 22시간이니까 지구에서 커맨드를 치면 답을 받기까지 이틀 기다리는 거예요. 와,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거 되게 웃긴 게, 그 보이저호가 처음 만들어질 때 프로그래머가 포트란 5였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포트란 77 최근 거네. 들어가 있는데, 아니, 원격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도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 손댈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제 계속 그 구식 언어로 탑재가 돼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비행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칩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칩 메모리로 경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경로로 못 가니까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에러를 일으켜서 그 경로만 안 가게 한 거예요. 코드를 몇 줄 손봐가지고. 그래서 다시 작동을 시켜서 다시 지금 데이터가 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로 가는 부분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 가는 경로 그것만 싹 빼고 이제 하면 나머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대박이다. 좀비처럼 계속 어거지로 살려서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2030년쯤 되면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전력이 다 사라져서, 그때는 정말 아무런 교신도 못 보내는 깡통이 돼서 이제 계속 날아가긴 할 겁니다. 대충 어느 정도 기간들이 걸립니까? 우리 지구에서 목성? 뭐 이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답이 너무 달라져요. 어떤 방식? 예를 들어서 목성까지가 목적지다. 그러면 6-7년 걸립니다. 목성이
목적지면 6, 7년이나 걸려요? 네. 그런데 목성보다 더 먼 곳을 가는데 중간에 목성을 거쳐가겠다라고 하면 1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럼 1년이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목성에 멈춰서 목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목성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척 하다 그냥 거기 머물면 되잖아. 아, 1년에. 그렇게 하려면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시 목성 중력에 붙잡힐 정도로 속도를 엄청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또 거꾸로 역추진하느라 소모가 될 거라서 최근에 날아갔던 목성 탐사선 같은 것들도 보면 네. 천천히 지구 주변 돌다가 화성 플라이바이 하고 또 중간에 소행성 몇 개 지나가고 서서히 궤도를 키워서 목성까지 가요. 그렇게 해야 목성에 도착할 때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 목성에 머무는 방식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가게 되면 6, 7년이 걸리는 거죠. 명왕성까지 날아갔던 뉴 호라이즌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적지가 명왕성이었기 때문에 목성은 그냥 중간 휴게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슝 갔고 1년 안에 목성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중력도움을 이용해서 보통 가속을 하는데 네. 중력도움을 거꾸로 이용해서 그 행성 주변에 머물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거꾸로 우리가 외행성을 갈 때는 궤도를 키워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이바이로 속도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금성이나 수성같이 태양계 안쪽으로 갈 때는 궤도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속도를 늦추는 플라이바이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이바이라는 게 이제 행성이 있고 그 행성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 행성이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살짝 이용해 갖고 맞습니다. 속도를 높인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플라이바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다 계산이 가능한 건가요? 그쵸.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와,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이렇게 막 거쳐서 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미리. 사실 그래서 보통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목성이고요. 워낙에 중력이 크니까 대개는 예를 들면 지구를 두어 번 정도 스쳐 지나가면서 궤도를 키워서 목성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행성 여러 개 혹은 소행성까지 여러 개 지나가는 건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두 바퀴 돌면 더 빨라져요? 되게 재밌는 게 지구 자체도 플라이바이로 쓰기도 해요. 마션 보면은 네. 새총 쏜다고 하잖아요. 아, 슬링샷. 네, 네, 그쵸. 맞아요. 네. 네. 네, 지구를 떠난 탐사선이 지구와 엇비슷한 궤도를 돌다가 다시 지구 근처로 와서 지구 중력을 빌려가지고 좀 더 속도를 키우고 다시 또 지구 근처를 지나가서 또 속도를 키우고 와, 그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점점 더 하여튼 먼 우주까지 가는 어떤 꿈 같은 거를 자꾸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라든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속도 뭔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가서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왕성 머리 가는데 5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의 발전이 일단 가장 선결 조건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추력 방식이 여전히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율 정도가 올라갔을 뿐이지 원리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진짜 영화처럼 막 성간 여행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옛날에 이건 좀 사라진 역사이긴 한데 미국 나사에서 어떤 그 논의가 있었냐면 한창 그 핵무기 만들고 맨해튼 프로젝트 할 때 네. 거기 소속돼 있던 과학자 중에 일부가 이 핵무기를 활용해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식으로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떤 방식이냐면 진짜 핵무기를 한 1000개 들고 우주에 가요. 그 다음에 하나씩 사출시켜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걔를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충격파로 우주선을 밀어서 하나하나 계속 가속을 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과격해 보이지만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 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토리먼 다이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어떤 계산을 했었냐면 4천만 톤의 로켓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계획대로 사출시켜서 한다라고 하면은 광속의 0.03%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광년 거리에 떨어진 이웃별까지 1300년이면 갈 수 있다. 와, 네. 진짜 가깝네. 지금 기술로 가면은 한 7만 년 걸리는 그쵸, 맞아요. 그래요. 네, 10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 거니까. 4천만 톤이요? 네. 아니 지금 저 유조선 큰 애들이 한 10만 톤 정도 하면 될 텐데 6만 톤, 뭐 7만 톤인데 네. 4천만 톤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쵸. 그러니까 올린 이후부터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이며 이게 안전할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한때 이제 논의를 하다가 지금은 사장이 된 거죠.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게 하나 날아가야 되지 않나요? 아, 그 이상일 것 같은데 4천만 톤이면 내가 볼 때는 어디 섬 하나 정도는 그냥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오존층은 지구 전체에 다 있어요? 아, 오존이요? 오존은 대륙권에도 있고 성층권에도 있긴 한데 대륙권과 성층권을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대순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특정 고위도대에서 이렇게 오존층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광학 반응 성층권에는 빛을 받아가지고 오존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왜 오존에 뭐 구멍 뚫렸다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혹시 로켓 쏴서 구멍 뚫린 건가 싶어서. 아니요. 그 우리 프레온가스 많이 그래요? 써가지고 냉매를 원래 우리가 지금은 HFC라는 수소 프레온가스를 쓰는데 네네. 예전에는 CFC라는 걸 썼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몰랐던 거죠. 설마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구과학을 할 때 지구공학을 써서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인류에게 좀 두려움을 줬던 사건이 오존층 파괴였어요. 미국의 듀퐁사라는 데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너무 효율이 좋은 거예요. 네네. 뭔가 이렇게 냉매로 쓰기에 최고의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찬사를 받았는데 설마 그게 오존층을 파괴해서 인류의 어떤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살갗을 태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오존층 복원이 좀 됐죠? 많이 됐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몬트리올 프로토콜이라고 1981년에 조약을 맺어서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다 인류한테. 네네네. 그래서 쓰지 말자고 이렇게 조약을 딱 맺고 나서 오존 구멍이 좀 닫히기 시작을 했죠. 다행입니다, 진짜. 더 커지기 전에, 네. 아니 회복 불가능해지기 전에 다시 네. 닫을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최초로 이제 인류가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기후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던 사건이 오존층 구멍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었는데 이산화탄소는 잘 안 되네요. 그래도 가능했던 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그래도 그쵸. 있었기 때문이겠죠. 새로 이제 나왔죠. HFC라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HFC라는 물질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존을 파괴하지 않아요. 근데 그 녀석의 사이드 이펙트가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오. 온실 효과죠. 아, HFC가 엄청나게 또 온실 효과가 있는데 인간이 HFC를 잘 관리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에어컨 냉매니까 배관 안에서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배관 안에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에어컨 많이 쓰다 보면 아파트에서도 몇 년 지나면 아, 그 보충해야 되고. 안 시원해. 그리고 보충하잖아요. 보충했다라는 말은 보존이 안 됐다라는 거죠. 어딘가로 날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온실 효과를 따질 때 그 냉매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구가 지금 더 뜨거운 게 혹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과학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